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전우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세월 후에 전체 승무원 반 이상이 비정규직이었다고 합니다. 위기 때 임명 구조를 끝까지 책임져야 할 선장은 1년 계약직이었습니다. 선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 명령 체계가 무너져 있다 보니 대피조처나 퇴선 명령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는지 모릅니다. 조직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이야기죠. 비용을 줄이겠다고 큰 책임과 위험이 따르는 일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문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1부와 2부에서는 세월호 참사에서도 드러난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본의 반응과 일본의 재난 대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4부 희망 인터뷰에서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청소년 정신과 조수철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큰 책임과 위험이 따르는 현장의 비정규직 채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책임과 위험이 따르는 현장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을 통해서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홍대 치코사라에서 제공하는 외식 상품권을 선물로 준비하겠습니다. 5월 1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수현 씨, 시사 칼럼니스트 이수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5월 1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이죠. 월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죠. 오늘 목요일인 것 자꾸 같습니다. 목요일이라고 자꾸 월요일이라고 그러네. 네, 목요일이죠. 자, 오늘 이제 세월호 침몰 사건 16일째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수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오늘 오전에 정례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1차 수색을 마친 곳 중에 문이 열리지 않는 미개방 격실과 승객이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공용구역을 다음 주말까지 수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5월 초에는 2차 수색이 끝나게 되면 추가 발견 가능성이 있는 곳을 더 선정해서 5월 중순까지 수색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진입이 쉬운 곳들을 먼저 수색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이제 문을 강제로 여는 방법을 병행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전까지 다시 현재 희생자는 219명이고요. 네. 실종자는 83명인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새벽에 투입된 그 다이빙 벨이라고 하는 거, 네. 그거 이제 완전 철수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참 논란이 많았는데요. 오늘 오후 2시경 팽목항에 도착한 알파 잠수기술공사 이종인 대표는 다이빙벨 수색 작업이 전체적으로 실패했다면서 철수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동안 가족들을 곤란하게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앞서 다이빙벨은 오늘 새벽 3시 20분경에 세월호선 근처에 선두에 투입됐다가 5시 17분경에 다시 나왔습니다. 투입된 3명의 잠수부 가운데 2명이 다이빙벨을 이용해서 선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상당히 실망감을 나타내거나 또 분노의 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서 해양사고 대응 훈련에 일수를 줄인다든가, 네. 이게 해양경찰청이 그랬다는 것인데,
예산 부족이 아니라 무슨 골프장 건설하는데 145억 원 썼다면서요? 예, 참 이게 황당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 정진우 의원에 따르면요. 해경은 지난 2011년에 군과 경찰에는 골프장이 있지만 해경에는 골프장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 145억 원짜리 골프장을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앞서 지난 2010년부터 이 경비 함정 운항에 필요한 유류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 부족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상종합기동훈련을 기존 4일에서 2일로 대폭 줄였습니다. 또 연안 구조장비 구입 예산도 해마다 줄어서요. 이 장비가 없는 출장소가 무려 40%나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당초 예정된 그 야외 사격장 그리고 한표 사격장은 어디론가 없어지고 이 자리에 바로 그 골프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군안업체, 구조하는 그 업체, 그 언딘이라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업체하고 해양경찰청하고 왜 관계가 이게 날이 갈수록 그 의혹이 확산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하루하루의 해경 관련된 이런 소식들이 참 국민들의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언디는 지난달 16일 오후에 세월호 침몰 당일에 이 세월호 군안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당시 침몰한 당일에 이렇게 군안 업체로 신속하게 결정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언딘의 김모 대표는 해양경찰청의 법정단체로 작년 1월에 출범한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총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 해양구조협회에는 무려 19명이 부총재 자리에 올라 있는데요. 네. 이 언딘 대표 외에도 해경청 경비안전국장 그리고 해경경무관 출신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해경이 언딘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도 청해진 해운 등을 통해서 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말이죠. 과거에 그 천안함 사건 때 네. 그때도 언딘 측에서 이 군안 업무를 맡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해경은 지난 2010년 4월 천안함 실종 장병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가 당시 침몰했던 쌍끌이 여성 금양호의 그 수색 업체로 선정이 된 바 있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당시에 4억 8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당시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언딘이 다시 계약을 맺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당시 금양호 실종 선원 9명 중에 시신 2구만 발견이 됐는데 이들도 해경이 발견한 겁니다. 또한 언딘을 주축으로 구성된 민간 잠수팀은 당시 사고 해역에서 3일간 3차례 입수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네. 이 성과가 없었던 업체가 이번에도 선정됐다는 건데 이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점도 의혹을 사고 있군요. 네네. 네. 수사 상황인데요. 인천지방검찰청이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해서 좀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온나라와 인천 소재 새누리의 회사 사무실 등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변기춘 온나라 대표 그리고 황우은 새누리 대표 자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나라, 새누리 이게 다 회사 이름입니까?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도 좀 특이하네요. 좀 헷갈립니다. 네. 네네. 또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 중 하나죠. 주아해 전직 대표 이모 씨를 이틀째 소환해 지금 조사 중입니다. 네. 한편 지금 한국 선금비를 주사하고 있는 부산지검은요. 한국 선급 본부장이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모든 안전 관련 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요.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사고 수습과 복구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보수하는 데도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근로자를 맞이해서 서울역 광장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 집회는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도심 3일대로는 남산 1호터널에서 퇴계로 2가까지는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편도 신호 2번 정도는 필요합니다. 퇴계로 따라 퇴계로 4가에서 지금 명동역까지도 양 방면이 서행입니다. 종로는 3가부터 2가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편도 제속도로 밑돌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쪽 이동하는데 탄천 1교에서 청담 남당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 때문에 수서 나들목부터 속도가 내려가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안양 가는 길 이제 성산대교 북단부터 오목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도심 쪽으로도 신정교 이전부터 목동교를 지나는 데는 서행입니다. 서부권 도로 중에는 마포대로 마포 우체국에서 공동 5거리까지 양 방면이 정체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삼성전자 화성공장 사고,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 사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가스 질식 사고, 모두 지난해 대형 산업재해로 노동부의 특별 감독을 받은 사고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고와 세월호 참사에는 이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사고 현장에 비정규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쩐지 큰 위험과 책임이 따르는 현장에 유독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안전까지 또 넘기면서 책임져오는 비정규직 문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의 이남신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노동절을 맞았죠. 오늘 어떤 활동 하셨나요? 예, 오늘 오후 1시부터 집회 지금 참석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직 집회 아직 안 끝나셨고요. 예, 지금 이제 조문들 하고 있습니다. 아, 조문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군요. 다 같은 심정이시죠, 지금?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노동 현안들이 이제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비정규직 문제인데, 네, 이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 나라가 어떻든지 OECD 가입국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든 이제 선진국 그룹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선진국 어쨌든 벽에 걸맞는 그런 합당한 노동시장의 구조, 특히 이제 임금 격차를 위시해서 지나친 차별 이런 것들 사실 개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1천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미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고요. 예.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네. 거기에다가 4대 보험을 위시한 이런 사회복지도 격차가 점점 커져서 비정규직이 하나의 신분으로 인식될 정도로 이렇게 좀 심각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 그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이 승격을 버리고 먼저 도망친 이 선장. 이 사람이 1년 단기 계약직이었단 말이죠. 비정규직이죠. 그리고 이 선장뿐 아니라 다른 선박직도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죠. 굉장히 중요한 업무잖아요. 네. 지휘 책임이 있는 그런 요직이었던 건데, 거기에 대리직을 세우고, 그것도 1년 계약직으로. 그리고, 처우를 보니까 굉장히 열악했더라고요. 네. 실제 대형 여객선 선장급이라고 하면 꽤 많은 이제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급 개념으로 250만 원 내외. 그리고 선박직 직원들 200만 원에 채 못 미치는. 굉장히 저임금 비정규직들이었어요. 그런 처지에서 예를 들면 책임의식이나 자기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갖기가 대단히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단순히 저는 그분들에게만 마녀사냥하듯이 책임을 지울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참사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나쁜 일자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심사숙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비정규직 일자리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자존감을 뭐 훼손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이 되어서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네. 늘 불이익을 고민해야 하고 네. 그리고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숙련도를 높이고 예를 들면 자기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에서는 이분들이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번 사고처럼 뭐 과적을 했다든가 아니면 선박 자체 문제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상급자에게 또는 회사 측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야 될 텐데 말 함부로 하다가 그나마 잘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전 문제 같은 데에서는 정말 이 비정규직은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많이 쟁점화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 1.4%. 네. 그러니까 100명 중에 98, 9명은 미조직이고, 이제 한 명 정도만 노조 가입이 돼 있는 건데요. 이 헌법에 정한 국민 기본권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사실 국민이 아닌 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배제되고 헐받고 있는 이런 처지에서 이제는 위험한 작업까지도 다 전가받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위험의 외주화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일수록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마땅합니다. 네네. 특히 중요한 업무일수록. 근데 선장이나 선박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업무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적지 않은 인원을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집단 채용을 할 생각을 했는지 이건 정말 자본의 탐욕이 지나쳤다. 너무 이윤 추구에만 매달린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업무일수록 정규직들이 해야 되는데 위험하고 맞습니다. 좀 귀찮고 뭐 이런 일들은 다 외주를 준다든가 해서 비정규직을 쓴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또 사고 일으키고. 기업도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경쟁력도 현저하게 낮아질 뿐만 아니라 체질 자체가 그냥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뭐 돈벌이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세월호 참사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사용주들도 이제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무슨 법제화한다든가 의무화하는 방안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한국 사회 비정규직 문제 해법 첫 번째는 이제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렇게나 비정규직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지 지속 업무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직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고요. 그리고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 줘야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면 예를 들면 인건비를 절감한답시고 비정규직 쓰는 일이 없죠. 예를 들면 4시간을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같은 시급을 주면 누가 함부로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일에만 아르바이트를 쓰겠죠. 이번엔 심지어는 아르바이트 하다가 지금 희생된 그 선원들, 일하시던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장애인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회사에서 비인간적인 회사에서 그런 얘기했다고요? 이런 처사도 보였는데 이건 사실 그 아르바이트 그 노동자들을 일회용품으로 취급하는 사실 이건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근본적으로 대책이 좀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국회가 좀 앞장서서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그리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지금 많이 계류는 돼 있습니다만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번 참에 산업안전 문제와 연동해서 꼭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근로자, 노동자의 한 절반 이상이 지금 비정규직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100%, 0%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정규직 필요한 분야도 있으니까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율을 조정해 나가야 할 텐데 그거 참 이 대타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노사정이 합쳐서 이야기를 좀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어떻든 아까 이제 중앙정부나 이제 국회 역할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대기업 그룹군
이 사실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거든요. 민간 영역에서는 슈퍼갑 아니겠습니까? 네, 오히려 대기업일수록 더 그 문제가 커요. 맞습니다. 간접고용 사내하청 문제 뭐 심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 서비스나 현대자동차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뭐 SK나 LG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런 소위 재벌 대기업 그룹에서 지금까지 함부로 양산해 왔던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안,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취지 아래 좀 그 역할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한 이런 양대 노총, 조직 노동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전보다는 훨씬 많이 애들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이런 양대 노총이 좀 더 자신의 역할을 좀 높여나가는 이런 좀 분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그러니까 이 양대 노총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줍니까,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대중조직이고,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우선해야 하는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제 이익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또 사회적으로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정규직 노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꽤 크거든요. 그 자원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좀 더 많이 좀 투입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보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단계적으로라도, 좀 쓰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최근에 양대노총이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각성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어서 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네, 그렇군요. 앞에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4대 보험도 격차가 크다고 그러셨는데요. 네네. 어떤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그 4대 보험 사각지대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학습지 교사나 보험 모집인을 비롯한 소위 250만에 이른다고 추산되는 특수고용 비정규직은 아예 노동자성 자체가 부정되는 관계로 산업재해를 당해도 단 한 푼 보상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만큼은 어차피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 어차피 적용될 수 있도록 일단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비정규직 고용 형태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나 실업보험 이런 것들에도 지금 사실 배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규직 대비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중앙정부, 국회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좀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비정규직의 임금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열악하죠. 굉장히 많이 열악합니다. 많이 열악하죠.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텐데 이게 다 돈 문제란 말이죠. 최저임금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더 임금도 높여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일단 뭐 예를 들면 이제 사회적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포함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이런 좀 다각적인 이런 좀 법제도 개선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양대노총을 비롯해서 좀 노동조합 차원에서, 예를 들면 임금 단협 요구를 할 때, 비정규직 요구를 앞세우고, 더 많이 인상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개선 노력들이 같이 이제 모아질 때 좀 시너지가 발휘가 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법이 구체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이남신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이슬 맛보리 맥콜. 네,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여러분께 큰 책임과 위험이 따르는 현장에 비정규직 채용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조금 전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인터뷰를 들으시고 2169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비정규직이지만
지금 인터뷰 선진국이라는 말 동의할 수 없고요. 선진국이어서 선진국 대우해달라. 이게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의문부호를 붙이셨습니다. 생산성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일 것입니다. 이렇게 적으셨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돈 이야기인 것 같아요.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의견 추가로 주실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이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큰 책임과 위험이 따르는 현장의 비정규직 채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5741님께서는 비정규직이 필요하긴 하지만 큰 책임이 따르는 자리만큼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급여와 근로 환경이 근무의 성실도에 영향을 끼치는 건 어쩔 수 없이 당연한 부분이니까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군요. 잠시 후 2부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로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로엘 플래닛. 문의 1899-7282 일성건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사고 예방과 초기 대응, 안전관리 부실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던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사과와 자성의 말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이 문제들이 말로서만 하는 사고로 매듭지어질 것은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뿌리 깊게 박혀있는 고질적인 문제들까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치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동영 공동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공동위원장이라고 해도 됩니까? 예, 선대위. 예, 선대위 공동위원장. 예, 그러시군요. 예. 요즘 매우 침울하셨죠? 온 국민이 다 우울하시죠. 네. 그런데 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 정부의 이 위기 관리를 한 능력에 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기 관리 능력은 결과로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2005년도에 3,000명 가까운 인명 피해를 낸 미국의 카트리나 대통령 때 홍수 때요. 부시 대통령의 늑장 대응. 그래서 결국 중간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고요. 네. 또 2010년에 동일본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해서 당시에 깐나오토 내각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 2만 명 가까운 인명이 희생됐죠. 네. 남의 나라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사실은 참 안타까운 건 476명 전원 무사히 구조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것을 네. 결국 구조 0 제로로 끝나버린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 최악의 위기관리 능력이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겠죠. 네. 물론 현장에서 고생을 하신 구조 요원들의 노고는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현장을 제대로 지휘 못한 지휘부의 책임은 피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NSC라고 있죠. 예. 그런데 과거에 그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 하실 때 그 NSC 상임위원장 하셨었죠. 예. 그때도 그 재난 업무가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시 NSC는 안보와 더하기 재난의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적 안보는 포괄적 안보라고 말합니다. 포괄적 안보라는 말은 이 국방, 안보 이런 개념에서 확장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규모 자연재해와 인적 재난, 이런 선박 침몰이라든지 지하철 사고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 안보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NSC이고 NSC 상임위원회, 사무처, 또 위기관리센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재난 분야를 안행부, 안전행정부로 떼어냈단 말이죠. 이원화했어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 한 일인데요. 이것이 정말로 잘못된 조처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걸 다시 원상 회복시키라는 그런 지적을 수십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번에 구멍이 뻥 뚫려버린 거죠. 한마디 덧붙이면은 결국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입니다. 책임을 미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전 시스템이 실패하면 최종 책임자는 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보좌를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보좌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그런 아주 탁월한 보좌를 받았는가라는 점에서 저는 돌아볼 대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죠. 이것도 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장성택 처형 사태 이후에 과거에 NSC 사무처를 부활하라 해서 부활된 겁니다만 그러나 이제 과거에 비하면 민주정부 때 비하면 반쪽짜리인 거죠. 재난에 관한 컨트롤 타워는 안전행정부 그리고 중대본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여실히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실패한 것을 그 책임을 누구한테 미루겠습니까? 대통령 책임제 아닌가요? 그런데 이 국가안보실이 나중에 일부 나온 보도는요. 국가안보실이 재난 업무로 뚫고 있는 것도 맞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최초의 이 4월 16일이죠. 그때 왜 김장수 안보실장이 뭐 보고를 받고 보고를 하고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통로를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대한민국의 최고 사령탑인 대통령이 이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받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지금 설명이 없거든요. 근데 언론에 난 것들 보면은 9시 30분에 안전행정부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문자로 청와대 뭘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문자로. 그 문자를 누구한테 보냈는지, 김장수 실장한테 보냈는지, 아니면 김장수 실장은 어디서 최초 보고를 받아서 대통령한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책임 추궁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위기 관리의 컨트롤 타워라는 점에서, 왜냐하면 위기는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보실장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다. 물론 부적절한 얘기고 그 시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또 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행부에다가 떼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국민 생명을 대통령이 책임진다라는 그런 자세 그리고 그런 선언이 우선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보완책이 강구돼야 되겠죠.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셨는데요.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사과를 국무회의 석상에서 했어요. 근데
단순한 이 사과에 관해서도 이제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과를 함과 동시에 또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과에 네. 내 책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테러 미수 사건이 2009년인가 났을 때 네. 남의 탓을 할 생각이 없다. 네. 왜냐하면 최종 책임자가 나기 때문이다. 네. 안전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면 그것은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말했듯이 이건 예.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에 사과문은 사과 실패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전 그래서 다시 사과를 제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이건 미룰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정홍 국무총리가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그리고 예. 대통령은 이제 사퇴 수습 후에 이제 수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한부 총리 체제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참, 그 시기나 내용이 잘못됐다고 봅니다만, 네. 저는 이걸 정치적인 공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예. 정말로 국가 운영의 틀, 이걸 다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이 총사퇴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하나는 네. 구조 실패고 두 번째는 보좌 실패입니다. 예.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302명이나 수장시킨 데 대한 구조 실패. 네. 누가 지겠습니까?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이 져야죠. 네. 또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 못했잖아요. 내각과 청와대가. 그럼 보좌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네. 비교해보면 김영삼 정부 때 바다에서 육지에서 하늘에서 심지어 지하철에서 연달아 사고가 났는데요. 네. 그 국정 운영의 시스템 쇄신을 안 했습니다. 계속 미루다가 계속 사고가 연발했어요. 이것을 그 교훈은 삼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틀을 다시 짜라는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에 한 예만 들면요. 네. 지금 요즘 규제 완화, 규제가 암덩어리, 이래서 규제를 풀어주고 민간의 시장에 맡기는 이것이 이 정부가 내내 강조해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데, 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이런 규제는 최대한 강화해야 하는 것이 이 사고의 교훈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네. 바꾸려면 내각과 청와대가 총사퇴하고 네. 국정 운영의 틀을 새로운 방향으로, 틀도 새로 짜고 방향도 새롭게 정하고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길이고 네.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각 총사퇴해라. 그리고 이제 청와대 비서실도 총사퇴해라. 라고 하는 건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비서실장 또 안보실장 이런 이들 다 포함해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통령에 대한 보좌 실패. 최고 보좌 기관들. 해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임 총리라든가 후임 무슨 비서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저 대탕평 개각을 하거나 대화합 개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아직 빠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사과문에서도 빠져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것부터 첫 단추를 꿰고 그다음에 그 책임이 분명해지면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그 책임을 그 무거운 책임을 다 하지 못하게 한 그런 시스템 내각과 청와대에 대해서 그것도 책임을 묻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이루어져야 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일에 초당적인 개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야당도 협조를 해야 할 텐데 야당이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야당은 이것을 정쟁거리로 삼을 의사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 위험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초당적 개각을 하게 된다면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 지방선거 관계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강사님, 근데 오늘 선거 얘기까지는 조금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좋겠습니다. 그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요, 그 안전처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국가안전처 대통령 지시하는 말씀이시죠? 예. 왜냐면요, 9.11 2001년에 났을 때, 미국은 20개월에 걸친 그 전면적인 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가 시스템도 짜고 정보기관들도 정비하고 또 다 그랬어요. 청와대 HSC라는 홈랜드 시큐리티 카운슬이라는 것도 만들어 붙이고 등등 이런 그 구조 개편 작업을 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꿨어도 뭐 별 달라진 게 없는데 총리실의 안전처를 만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한 1년 동안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범국가적 사고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가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왜 구조는 늦어졌는가, 또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범국민적 지혜 그리고 진실규명 이런 것들을 보고서로 만들어 국민에게 내놓고 국민 앞에 내놓고 이것에 따라서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에서 20개월이라면 뭐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지금 그 과거 정부 때 민주정부 때 그 NSC 사실 당시에 그 효과를 봤거든요. 효과를 봤어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요. 제가 그 LS 상임위원장하고 있을 때 산불이 났어요. DMZ 안에 비무장지대. 과거 같았으면 비무장지대는 국방부 관할이고 물론 통일부도 그 관계가 있지만 각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뭐라고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NSC 그 사무처 산하의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통일부에서 북한에 소방청 헬기를 좀 들여보낼 수 있느냐고 좀 타진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제안이 나와서 통일부가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북에서 금방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방청이 헬기를 보내서 산불을 껐습니다. 또 블라디보스톡에서 오던 화물선이 원산 앞바다에서 좌초했는데 역시 같은 절차를 통해서 우리 해경함이 들어가서 구조해 왔어요. 또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폭설이 내렸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고속도로 순찰대, 도로공사, 건교부, 유관기관이 아주 체계적으로 협조를 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혼란을 막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보 상황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뭔가 컨트롤 타워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의 원인에 있어서도 안타까운 점은 컨트롤 타워고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도 핵심은 어떻게 컨트롤 타워를 컨트롤 타워가 왜 중요하냐면 그 위기나 재난은 초기 몇 분, 초기 몇 시간.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어딥니까? 뉴욕의 허드슨 강인가요? 항공기가 강에 내렸잖아요. 근데 불과 4, 5분, 불과 몇 분 만에 어쨌든 다 출동하고 기민하게 움직여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구조해낸 드라마 같은 이 재난 구조 시스템을 우리가 봤단 말이죠. 왜 미국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동영 선대위 공동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블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여러분들께
큰 책임과 위험이 따르는 현장에 비정규직 채용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7044님께서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큰 책임이 따르는 직업뿐만 아니라 간단한 일일지라도 비정규직은 안 된다고 봅니다. 비정규직은 사회에서도 올바른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셨네요. 2169님께서는 돈 받는 만큼만 일한다는 개인주의가 팽배하죠. 그런데 과연 돈이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죠. 책임감이 없는 우리 사회도 문제고요. 비정규직만이 문제라는 단순한 생각은 틀렸다고 봅니다. 또 이분도 아주 강경한 반대 의견을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